오늘 우리는 칼 세이건의 정말 기념비적인 책이죠. 코스모스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우주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그냥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또 그 깊은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뭐랄까 좀 특별한 여정으로 안내하는 책인 것 같아요. 책 시작에는 칼 세이건의 동반자이자 또 동료였던 앤 주리안의 정말 감동적인 서문이 실려 있는데요. 그녀는 세이건과 함께 이 책의 어떤 정신적인 토대를 만들고 그의 작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도왔다고 하죠. 책은 코스모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경외감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세이건은 우리가 코스모스의 일부이고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조차 사실은 저 아득한 우주의 기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비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근본적인 진실이라는 점을 그는 강조하죠. 엔드류안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칼 세이건이라는 인물, 그 면모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색하면서 글쓰기를 즐겼던 모습, 특히 그 폭포 소리가 들리는 이타카 집 근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참 인상적이에요. 또 그는 과학이라는 이성의 빛으로 당시에 점점 커지던 어떤 근본주의적인 사고의 어둠에 맞서 싸우려고 했고요. 병상에서도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이걸 지필하면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리려 했던 그 열정, 그리고 과학교육이 민주시민의 정말 필수 소양이라는 믿음으로 칼 세이건 재단이랑 아카데미 설립을 꿈꿨던 이야기는 그의 신념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네, 맞아요. 세이건은 그 과학적 사고하고 또 건전한 회의주의 정신, 이걸 평생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미지의 우주 앞에서 느끼는 그 순수한 경이로움과 감탄, 이거하고 더불어서 엄밀한 증거, 또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려는 그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 이걸 역설했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경이감하고 회의주의는 책 전체를 이렇게 쭉 흐리는 핵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앤 드류안이 소개한 여러 일화들, 예를 들면 뭐 그의 책상 서랍 속 물건들이라던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우주개발 회의에 자기 의견을 전하려고 했던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위대한 과학자의 꿈만 아니라 아주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세이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모스가 펼쳐 보이는 그 광활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책은 우리에게 우주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야를 딱 선사합니다.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 일광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척도를 소개하고요. 또 우주의 대부분이 그냥 텅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우주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또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 상상만으로도 좀 현기증이 날 정도의 규모죠. 그렇죠. 서문에 인용된 원래는 다른 책 창백한 푸른 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지만요. 세이건은 바로 이 광활함 속에서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에 비유합니다. 마치 우주 속의 한 점 티끌 같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 희로애락, 전쟁과 평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작고 희미한 푸른 점 위에서 벌어졌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존재를 어떤 우주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우주적 관점은 우리를 그 인간 중심적 사고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라 우주의 중심이거나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세이건은 생명이 지구에만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광활한 우주가 다양한 형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이나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이웃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M31 같은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득한 우주의 크기, 그리고 그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세계 지식의 심장이었던 곳이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그냥 책을 쌓아둔 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뮤즈의 전당이라고 불렸던 박물관에 속한 진짜 연구기관이었어요. 학자들은 여기서 우주, 그러니까 코스모스 전체를 탐구 대상으로 삼았죠. 정말 놀라운 지성들이 이곳에 거쳐갔습니다. 뇌가 지성의 중심을 밝힌 헤로필로스, 또 징계기관을 고안하고 로봇에 관한 책까지 썼던 헤론, 원뿔 곡선을 연구한 아폴로니우스, 고대 최고의 기술자 아르키메데스 같은 인물들이요.
물론 1500년 동안 서양 우주관을 지배했지만 결국에는 틀린 걸로 밝혀진 그 천동설을 집대성하고 점성술 체계를 세운 프톨레마이오스도 이곳 출신이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그 지적 전통이 쓰러져 갈 때 마지막까지 그 불꽃을 지키려 했던 여성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히파티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 눈부신 영광과 또 그 비극적인 파괴는 인류 문명에서 지식의 축적과 소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지적 성취가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큰 소실인지를요. 동시에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예처럼 아무리 위대한 지성이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상기시켜요. 비판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또 세이건은 당시 학자들이 그 노예제도 같은 사회 문제에는 침묵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이 사회적 책임과 분류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던집니다. 이제는 훨씬 더 거대한 시간 스케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생명의 기원과 진화라는 대서사시입니다. 코스모스는 이 진화의 과정을 아주 매혹작으로 설명하는데요. 특히 일본의 헤이케게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등짝지에 성난 사무라이 얼굴 무늬가 있는 이 개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세이건은 어부들이 무심코 사무라이 얼굴이랑 닮은 개는 바다에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은 개만 잡아먹는 과정. 이게 수세대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마치 인간이 품종개량하듯이 특정 무늬가 강화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인위 선택의 한 예라는 거죠. 아, 흥미롭네요. 자연 선택이 진화의 핵심 엔진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유전학자 멀러 교수가 초파리한테 방사선을 쬐어서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실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돌연변이가 유전 물질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게 진화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책은 더 나아가서 생명의 기원을 분자 수준까지 파고듭니다. 원시 지구의 바다에 녹아있던 간단한 분자들이 번개나 자외선 같은 에너지에 의해서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티드 같은 좀 더 복잡한 유기물 수프가 되고 그 속에서 아주 우연히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자, 즉 RNA나 DNA의 조상이 탄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해요.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또 A, T, C, G라는 4가지 염기, 뉴클레오티드죠. 이 서열로 유전 정보를 암호처럼 저장하고 또 자신을 복제해서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는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인간 DNA 담긴 정보가 백과사전 수백 건 분량에 해당한다는 비유는 그 정보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케 하죠. 와, 그리고 DNA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류나 외부 요인, 방사선 같은 거죠, 이런 거에 의한 변화, 즉 돌연변이가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는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런 분자들이 막으로 둘러싸여서 최초의 세포가 되고 또 세포 안에서 특정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이건 단백질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이 정교한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 또 핵산, 그러니까 DNA랑 R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을 지시하는 그 복잡한 정보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네, 헤이케게의 인위 선택하고 다윈의 자연 선택을 비교하면 진화의 메커니즘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인위 선택에서는 인간의 의도, 비록 무의식적이라도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지만 자연 선택에서는 환경 자체가 선택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책은 이처럼 분자 수준에서 시작된 자기 복제, 돌연변이, 선택이라는 비교를 단순한 과정이 수십억 년이라는 아주 장구한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 현상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또 DNA 서열을 조작하는 미래 기술에 대한 희망과 함께 윤리적인 우려, 옴기니 주석에도 언급되죠. 이런 걸 던지면서 중요한 점은 진화가 어떤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생명 형태 중 하나로 알려진 단백질 껍질도 없이 핵산만으로 이루어진 바이로이드의 예시는 생명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자, 다음 여정은 우리 태양계의 이웃 행성들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책은 인류의 행성 탐사 역사를 따라가면서 각 행성의 개성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는데요. 먼저 목성에서는 두꺼운 구름층 아래 대기 속에 둥둥 떠다니며 살지도 모를 거대한 가상 생명체,
찌하고 사냥꾼을 상상합니다. 이건 천문학자 에드윈 셀피터와의 공동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죠. 재밌네요. 찌랑 사냥꾼이라니. 네, 금성 탐사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짙은 구름 때문에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전파 관측하고 구소련의 베네라 탐사선 등이 착륙에 성공하면서 섭씨 480도에 달하는 그 펄펄 끓는 온도, 그리고 지구 기압의 90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이라는 극한 환경이 밝혀졌어요. 세이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 온실 효과의 끔찍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약간 지구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 같죠? 그렇죠. 정말 섬뜩한데요. 화성 탐사, 특히 1976년에 화성에 착륙했던 바이킹 탐사선의 임무는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바이킹은 화성 토양 속에 미생물이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가지 종류의 생물학 실험 장비를 싣고 갔어요. 울프 트랩 같은 실험에서 일부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그게 생명체의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특이한 화학 반응인지 명확히 결론 내릴 수가 없었죠. 이처럼 외계 생명 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과거 화성에 물이 흘렀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미래의 이동형 탐사 로봇, 그러니까 로보나 화성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동시에 만약에 화성에 미생물이 있다면 그게 지구로 유입될 경우에 생태계에 미친 위험, 즉 여고염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지적해요. 아, 여고염 문제.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인류 탐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이저 탐사선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977년에 발사된 2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차례로 탐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진이랑 데이터를 보내왔고요.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공간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세이건은 이걸 지구의 대양을 탐험했던 과거 대항해 시대 탐험가들의 여정에 비유하면서 이런 로봇 탐사가 인류 지식의 지평을 얼마나 넓혀주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임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이죠. 여기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언급되고요. 토성의 상징인 그 아름다운 고리에 대한 설명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고리가 실은 거대한 원반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얼음알갱이들이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는 집합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서 안쪽 고리 입자가 바깥쪽 입자보다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충돌하고 잘게 부서진다는 거죠. 이게 특정 거리, 즉 로슈 한계 안쪽에서는 입자들이 뭉쳐서 위성이 되지 못하고 고리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우주의 거대한 레코드판 같다고나 할까요? 와, 그렇군요. 고리가 그런 원리였군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 역시 중요한 탐구 대상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과학자 하위언스가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질소와 메탄 등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원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 큰 관심을 받고 있죠. 표면 온도는 매우 낮지만 액체 메탄의 강이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보이저 탐사를 통해서 타이탄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이처럼 각각의 행성 탐사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걸 넘어서 우주에는 얼마나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며 또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금성의 그 극한 온실 효과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정말 강력한 경고가 되고요. 화성 생명체 탐사의 어려움과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그리고 말씀하신 역오염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가 우주를 탐사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보이저가 같은 무인 탐사선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류 지식의 최전선을 확장하는 핵심적인 도구이고요. 토성고리에 대한 연구는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결국 행성 탐사는 우리 자신과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찾아 나섰던 두 거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하네스 케플러의 그 극적이고 파란만장했던 삶과 위대한 발견에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우주가 아름다운 수학적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관측 데이터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과학적 엄밀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문 관측가였던 티코 브라헤 밑에서 일하면서 그의 방대한 데이터를 물려받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죠. 케플러는 수천 년간 진리처럼 여겨졌던 행성의 그 완벽한 원형 궤도라는 믿음에 도전해서 끈질긴 계산 끝에 마침내 화성의 궤도가 사실은 타원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쵸. 그 집념이 정말 타원 궤도를 돈다는 타원의 법칙. 둘째, 행성과 태양을 잇는 가상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울수록 행성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죠. 셋째, 행성의 공전 주기를 제곱한 값은 궤도의 긴 반지름을 세제곱한 값에 비례한다는 조하의 법칙. P제곱은 A세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이 세 번째 법칙을 통해서 그는 행성들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수학적 질서를 발견하고 세상의 조화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행성들의 공전 속도를 신들의 이름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장 빠른 수성은 머큐리처럼 경쾌하게, 가장 느린 토성은 사투르누스처럼 느리게 움직인다고 표현했어요. 재밌는 비유네요. 나는 그 참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끊임없이 떠돌아야 했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마녀로 몰려서 재판을 받을 때 직접 변호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는 꿈, 솜니움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달 여행을 상상하면서 달의 지형이나 생명체에 대해 묘사하고 갈릴레오의 발견을 언급하는 등 시대를 앞서간 공상과학 소설이었어요. 책은 그의 비문과 함께 진실을 향한 그의 용기를 기리는 감동적인 문장으로 케플러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케플러가 발견한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줄 거인 아이작 뉴턴이 등장합니다. 뉴턴은 케플러의 법칙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주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바로 만유인력이죠. 그는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나 사과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힘이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힘, 즉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이전까지 분리되어 있던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하나의 통일된 법칙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 한다는 관성의 법칙 역시 뉴턴의 중요한 업적이고요. 네. 케플러는 그 티코 브라헤가 남긴 관측 데이터에 대한 놀라운 정직함과 집요함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수천 년간 정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완벽한 원형 궤도라는 도구마를 깨뜨렸습니다. 이건 과학적 진실 앞에서 가져야 할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예요. 하지만 그의 법칙들은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했지만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주지 못했죠. 바로 그 왜에 대한 답을 제공한 것이 뉴턴입니다. 그는 만유인력이라는 단일한 개념과 수학적 언어를 통해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모두 유도해냄으로써 고전 물리학의 장대한 체계를 세웠습니다. 스위스의 수학자 베르누이가 뉴턴이 익명으로 낸 문제풀이를 보고 발톱 자국을 보니 사자가 한 일임을 알겠다고 감탄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는 뉴턴의 천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 두 사람의 연결된 노력 덕분에 인류는 비로소 우주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이야기, 즉 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모스는 별의 정체를 알기 위한 인류의 오랜 탐구 여정을 따라가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태양을 거대한 불타는 돌덩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부터 별빛을 프리즘으로 분해해서 그 성분을 알아내는 분광학 기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요. 흥미로운 점은 19세기 실증주의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가 인류는 결코 별의 화학 조성을 알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지만 바로 분광학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약간 과학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같죠? 그러게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헬륨이라는 원소가 지구에서 발견되기 전에 태양 스펙트럼에서 먼저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별인 태양의 활동, 예를 들어 표면 폭발인 플레어나 거대한 불기둥 프로미넌스, 홍염, 표면의 검은 점인 훅점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근원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즉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환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미자라는 질량이 거의 없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유령 같은 입자가 대량으로 방출돼요. 미국 홈스테이크 광산 깊은 지하에서 수십 년간 수행된 태양 중성미자 검출 실험과 그 결과가 이론적 예측보다 훨씬 적은 수의 중성미자만 검출되어서 과학자들을 당혹해 했던 태양 중성미자 문제도 언급됩니다. 이건 우리가 태양 내부나 아니면 중성미자 자체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신호였죠. 네, 그 문제가 나중에 해결되긴 했지만 당시엔 큰 수수께끼였죠. 별들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죽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책은 별의 일생, 즉 별의 진화 과정을 질량에 따라서 설명합니다. 태양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별들은 중심부에 수소 연료를 다 쓰면 부풀어 올라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때 바깥층의 가스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요. 중심에 남은 핵은 극도로 압축된 뜨거운 백색 외성으로 쪼그라들어요. 이 백색 외성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식어가면서 결국에는 빛을 잃은 차가운 흑색 외성이 될 운명입니다. 아, 태양의 미래 모습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훨씬 더 극적이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들은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거듭해서 수소, 헬륨을 넘어 탄소, 산소, 규소 등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철, Fe까지 생성해요. 아, 철이 마지막인가요? 네, 철은 핵융합을 통해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별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안쪽으로 붕괴합니다. 이 엄청난 충격파로 별의 바깥 부분은 어마어마한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데 이게 바로 추신성 폭발입니다. 이때 중심부는 극도로 압축되어서 원자핵보다도 밀도가 높은 중성자 별이 되거나 질량이 아주 큰 경우에는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의 산소, 철 등 우리 몸과 지구를 이루는 무거운 원소들을 공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마치 우주의 용광로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와, 빠르게 회전하면서 등대처럼 전파를 내뿜는 중성자별인 펄서의 발견 이야기나 초신성 폭발 잔해 N49에서 관측된 강력한 감마선 폭발 현상 등 흥미로운 관측 사실들도 소개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하고 극단적인 천체, 블랙홀을 소개합니다. 중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심지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놀랍게도 영국의 존 미셸이라는 사람이 이미 18세기에 뉴턴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천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18세기예요? 정말 놀랍네요. 네, 별이 죽은 뒤 남는 최종 잔해의 질량에 따라서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중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블랙홀 자체는 볼 수 없지만 주변의 다른 별, 그러니까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강력한 X선을 방출하거나 100조짜리 X1의 예시가 나오죠. 동반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존재와 질량을 추정할 수 있는 관측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블랙홀이 단순한 이론적 상상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처럼 별의 탄생과 삶, 죽음의 순환은 우주 전체의 물질 진화에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별 내부의 핵융합 공장은 빅뱅 직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탄소, 산소, 질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원소 공장이에요. 그리고 초신성 폭발은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원소들을 우주공간 전체로 흩뿌려서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탄생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We are made of star stuff는 세이건의 그 유명한 말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엄연한 과학적 사실인 셈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별의 먼지인 거예요. 별의 먼지. 태양 중성미자 문제, 이게 나중에 중성미자가 종류를 바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결되었죠. 이런 문제나 블랙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우리가 아직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지 못했으며 기존 물리학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력이 극도로 강해져서 10억 g의 환경에서는 빛조차 90도로 꺾일 수 있다는 설명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중력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우주의 극단적인 환경을 상상하게 만들죠. 자, 이제 우리의 시야를 더욱 넓혀서 우주 전체의 시작과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지적 생명체를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책은 약 138억 년 전
책 출간 당시에는 100억에서 200억 년 전으로 추정했었는데요.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이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되어서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빅뱅 이론을 소개합니다. 이 대폭발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식었고 그 과정에서 소립자, 원자, 별, 은하, 행성 그리고 마침내 생명체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장대한 과정을 우주의 대서사시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네, 정말 서사시죠.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 사실, 에드윈 허글과 밀턴 휴메이슨이 발견한 적색 이동 현상이죠. 그리고 우주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감지되는 빅뱅의 희미한 잔광, 즉 우주 배경 복사, 이건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죠.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아주 정밀하게 관측하면 미세하게 온도가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은하를 포함한 주변 은하들이 거대한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아, 우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군요. 네, 우주의 거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이 다시 모여서 은하단이나 초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 은하군. 이나 더 큰 천여자리 은하다 같은 것들이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우주 초창기에 젊고 매우 밝은 은하핵인 퀘이사가 발견되고요. 많은 은하들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거대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천체를 본다는 것은 곧 그 천체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중요한 개념도 설명하고요. 뉴멕시코 사막에 설치된 거대한 전파 망원경 배열인 VLA 같은 첨단 관측 장비들이 어떻게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지 보여주고 미래의 우주 공간에 건설될 더 강력한 망원경들이 퀘이사의 정체를 밝히고 우주 팽창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4차원이나 우주의 전체적인 모양과 같은 우리의 직관을 좀 넘어서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에드윈 에벗의 소설 플랜랜드에 나오는 2차원 세계의 존재들을 비유로 들어 설명해요.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사는 존재가 높이라는 개념, 즉 3차원을 상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 역시 4차원 시공간이나 그 이상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전체 모습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2차원 세계에 산다면 3차원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예를 들어 4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구, 그러니까 초구체의 3차원 표면이 팽창하는 모델을 생각해보면 그 표면 위의 점들, 즉 은하들은 모두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는 우주가 팽창하지만 특별한 중심점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죠. 우주가 앞으로 영원히 팽창할지 이걸 열린 우주라고 하고 기하학적으로 말 한 장 모양에 비유하죠. 아니면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지 이건 닫힌 우주고 구표면 모양에 비유합니다. 이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에 달려있다고 언급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여행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웜홀이나 우리 우주 외의 다른 우주들이 무수히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다중우주 이론, 심지어 우주들 사이에도 계층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성 아이디어까지 소개하면서 상상력의 한계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죠.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뿐인가? 여기에 답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를 다룹니다.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고안한 드레이크 방정식을 소개하는데요. 이는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며 우리와 교신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의 수 n을 추정하기 위한 틀입니다. 이 방정식은 여러 확률적인 요인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은하의 별의 총수 n, 그 별들이 행성계를 가질 확률 FP, 행성계당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행성의 수 NE, 그런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이 발생할 확률 FL, 그 생명이 지적인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FI, 지적 생명체가 기술 문명을 발달시킬 확률 FC,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술 문명이 자멸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지의 비율 FL입니다. 와, 복잡하죠?
네, 항이 많네요. 세이건은 각 항에 대해서 당시 과학 지식에 기반한 추정치를 대입해 보는데 다른 요인들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특히 마지막 항, 그러니까 기술 문명의 평균 수명 L, FL과 관련되죠. 여기에 따라서 N 값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 기술 문명이 평균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를 파괴한다면 N은 10 정도로 매우 작을 수 있지만 만약 오래 존속할 수 있다면 N은 수백만 개에 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외계 문명을 찾는 문제는 우리 인류 문명 스스로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는 셈입니다. 의미심장하네요. 마지막으로 보이저 탐사선에 실려서 머나먼 성강 공간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금제 레코드판 지구의 소리 The Sounds of Earth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레코드판에는 지구의 다양한 자연의 소리,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여러 문화권의 음악, 지구와 인류 문명을 보여주는 115장의 사진 이미지,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앤드류안의 뇌파 기록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게 발견되어서 해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이건은 이 레코드판이 광활한 코스모스를 향해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소통하려는 인류의 희망과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메시지로서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빅뱅 이론은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팽창, 원소의 분포, 우주 배경 복사 등 다양한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가장 성공적인 과학 이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와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하죠. 우주의 팽창과 거대 구조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근본적인 호기심을 반영합니다. 4차원이나 초구체 같은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을 뛰어넘는 우주의 본질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고요. 드레이크 방정식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각 요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현재로서는 얼마나 부족하고 불확실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기술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 마지막 항, L 또는 FL은 외계 문명에 대한 질문이 결국 우리 인류 문명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임을 깨닫게 하죠. 보이저 레코드판은 수십억 년 후에도 어쩌면 인류가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라는 종과 우리가 이룩한 문화를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성찰하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세이건은 과학이라는 촛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과 회의주의 정신을 미신과 무지, 독단과 편견이라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에 비유해요. 이건 그의 다른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늘의 별자리 모양하고 인간의 운명을 연결짓는 점성술과 엄밀한 관측과 법칙에 기반해서 천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비교하면서 과학적 증거 없이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다짜고짜 별자리가 뭐냐고 묻는 질문을 받는 일화 등을 통해서 점성술은 여전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지만 정작 실제 우주를 탐구하는 천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부족한 현실을 좀 안타까워해요. 네, 그런 경험들 많죠. 그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원을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이 있었던 이오니아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서부 해안과 에게해의 섬들, 예를 들면 사모스 섬 같은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데모크리토스 같은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세상이 신들의 변덕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생명체가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생각, 질병의 원인이 초자연적인 저주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는 생각,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 수도 있다는 생각 등등. 와,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인 과학적 사고의 싹이 이때 텄다는 걸 설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인류 지성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음을 강조하죠. 이오니아의 각성, 정말 대단한 순간이었네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업적과 함께 그 한계도 지적합니다. 그들은 우주가 수학,
특히 정수의 비율과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신념에 매료되었고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에 대응된다고 믿었던 정다면체가 플라톤의 입체라고도 불리는 5가지 종류, 그러니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험이나 관찰보다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더 중시했고 무리수, 예를 들면 루트 2 같은 거죠. 이런 거의 발견을 불편하게 여겼으며 정12면체에 관한 지식을 비밀스러운 신비주의적 지식으로 취급하는 등 약간 폐쇄적인 면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런 면도 있었군요. 수학적인 아름다움에 너무 빠졌던 걸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죠. 이 해독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미지의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인류의 끈기와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에서 발견한 로제타 석에는 동일한 내용이 3가지 문자, 신성 문자, 민족 문자, 고대 그리스 문자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게 해독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죠. 프랑스의 젊은 학자 장프랑수와 샹폴리옹이 수많은 학자들의 선행 연구와 자신의 천재적인 직관 그리고 정말 엄청난 노력 끝에 마침내 신성 문자의 비밀을 풀어내는 과정을 마치 탐정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지식의 문을 여는 데에는 꾸준한 노력과 논리적인 추론 능력, 때로는 약간의 행운까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이건에게 과학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의 집합체,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비판적 사고와 증거에 기반한 탐구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미신, 편견, 독단과 같은 악령들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굳게 믿었죠.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과학정신의 새벽,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학적 우주 탐구, 샴폴리옹의 고대 문자 해독 이야기는 모두 인간 지성이 미지의 세계에 용감하게 도전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혀온 장관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지적 탐험의 정신은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외계 문명의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미래의 노력과도 맞닿아 있고요. 동시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 위대한 학자들이 당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노예제도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세이건의 날카로운 지적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코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정말 광대하고 깊은 지적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의 탄생과 진화, 태양계 행성들의 다채로운 모습과 그곳을 향한 인류의 탐험, 지구 생명의 기원과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대서사시,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찾아낸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지적 생명체를 찾으려는 우리의 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책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이 우주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정말 뛰어난 길잡이입니다. 세이건이 책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속삭이듯 강조했듯이 우리는 코스모스와 분리된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는 먼 옛날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은 지구라는 행성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죠.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은 이 광대한 코스모스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더욱 확장됩니다. 우리의 기원과 미래는 코스모스와 정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바로 이 우주적 관점일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 인간 존재의 왜소함을 깨닫게 해서 깊은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이 작고 연약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함과 상호 연결성,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인 이 지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이 책을 덮으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광활하고 경이로운 코스모스 속에서 당신은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기를 바라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찾아나가는 여정이야말로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벅찬 숙제일 것입니다.